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혜령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환경보건학과 모자보건학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 솔레 카운티 보건국 역학부서에서 코비드-19 관련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공중보건에서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통해 배우게 된 태블로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파트 1에서는 데이터 관리, 헬스케어에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빅데이터가 헬스케어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합감시정보 시스템 소개, 유타주의 전자질병감시 시스템 소개,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 공중보건역학조사에서 사례감시란, 또 에피트렉스 주요 기능 및 데이터 예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 통계 페이지, 또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태블로 설치 가이드, 실습, 다양한 정보, 스펙 쌓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관리의 기본은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및 정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의 목표는 사람, 조직 및 연결된 사물이 주어진 정책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직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관리가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의 감시 및 대응을 위해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 또 활용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 학술지에 있는 논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빅데이터가 헬스케어 분야에 미치는 혜택과 또 그에 따른 과제들을 시사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은 공중보건 감시와 평가를 개선하여 정밀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중보건 관점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역학 연구에 사용되는 많은 자원을 구성하고 인구의 건강이 필요한 것을 분석하고 인구 기반의 평가 및 정보에 입각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중증 또는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또 현재에도 전 세계에 닥쳐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미국 확진자 무섭게 급증, 미국 코로나19 1억 명 돌파, 전체 중 일부만 반영 지속도, 미국 코로나19 영향으로 평균 수명 1년 이상 감소, 미국 코로나 확진자 공식 집계로 1억 명 넘어, 전 세계 국가 중 처음. 2020년 6월경부터 미국의 확진자들이 무섭게 급증하고 중증 환자를 포함한 사망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2020년 1월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 및 격리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나 확진자의 격리 및 소대규모 미팅의 금지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들이 무섭게 급증하기 시작하고 공식 집계가 되어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가 시작된 시점이 2020년 5월 중순부터였습니다. 뉴스 그대로 미국은 엄청난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집계된 전 세계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2023년 5월 19일 현재 확진자 수 및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 및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운영 중인 통합감시정보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부서의 통합감시정보 시스템은 국가질병보고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의 소스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 구조의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금 단어들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통합감시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Integrated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고요. 또 국가법정 감염병 감시 시스템은 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NDSS라고 합니다. 국가법정 감염병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HIV, 캔서 같은 국가에서 지정한 감염병이고요.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은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EDSS라고 합니다. 미국은 CDC,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간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법정 감염병 시스템인 NNDSS와 또 생물 테러나 감염 질환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전자질병관리 시스템, 즉 NED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50개 주 모두와 워싱턴 DC는 NEDSS, 즉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질병 사례 알림을 국가법정 감염병 감시 시스템인 NNDSS에 보냅니다. 국가전자질병감시 정보 시스템 호환으로 간주되려면 주 정부에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브라우저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질병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보건조사관 및 공중보건 전문가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기능. 두 번째는 실험실, 레버레이터리에서 보건부의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전자실험실 보고. 세 번째는 여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저장소로 통합. 또 네 번째는 각 주 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보건국 기관과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메시징 기능을 포함해야 충족해야 하는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슬라이드 10페이지에 설명한 것과 같이 유타주 보건국도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 저희가 에피트랙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여 유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질병 데이터를 통합, 수집 관리하고 또 이 데이터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합니다. COVID-19도 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시는 화면이 그 유타 에피트랙스의 웹페이지의 일부입니다. 다음은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 즉 에피트랙스에 로그인하여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환자 번호, 조사자 등이 탭 위에 돼 있고요. 그 밑에는 탭들이 있습니다. Demographic, Clinical, Laboratory, Contacts, Encounters, Investigation, Notes, Administrative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탭들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바다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 보건국에서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제가 일했던 유타주 에피트랙스와 기능이 같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주요 기능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린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원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 동영상 링크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탭은 데모그래픽 탭입니다. 보시면 데모그래픽 탭에는 인적 사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입력합니다. 보시면 성,
last name, first name고요. 이름, 그다음에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age에 보시면 총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현재 나이 그리고 age of onset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의 나이 그리고 age of current date 또한 현재 날짜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원본 동영상을 보시면 age of onset에는 지금 unknow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동영상을 제가 잠깐 같이 기능을 보면 지금 이 환자는 총 4개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가 지금까지 거주했던 모든 주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최근의 주소지입니다. 이 주소들 중에 증상이 시작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기능을 조금 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더 기능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데모그래픽스에 여기에 그 성별을 나타내는 곳이 나와 있는데요. 만일 여기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탭, The Clinical 탭에서 임신 여부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male or female이라고 성별을 여기에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클리니컬 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에서는 이미 이 질병을 C형 감염, 헤파티티스 C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빨간색 표시로 헤파티티스 C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온셋 날짜, 지금 증상이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온셋 날짜는. 그래서 캘린더를 이용해서 날짜를 입력하거나 또 아니면 직접 날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래서 온셋 날짜와 데이트 다이그노스 날짜를 각각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온셋 날짜는 증상이 시작한 날짜, 그리고 데이트 다이그노스는 증상을 진단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Save and Continue를 하고 다시 앞에 지금 이 화면들은 계속 이 클리니컬 탭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에 이제 온셋 날짜를 입력을 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데모그래픽 탭에서 봤었던 그 age of onset date. 그래서 증상이 시작될 때 나이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부분을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에 보면 relevant comorbid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facility고요.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 증상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나중에 원본 동영상을 보시면 relevant comorbidi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이냐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이 있는 환자가 지금 진단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질병의 여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환자는 전에 헤파티티스 B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 1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테이트 오브 유타 보건국에서 유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모든 질병 데이터를 통합 수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에피트렉스에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 앓고 있었던 질병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외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 또 여기 임신 여부, 또 백신 접종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레이버레이터리 탭을 클릭한 모습을 클릭한 영상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이 부분은 이 레버레이터리는 어떻게 랩 리절트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탭은 실험실에서 랩 테크니션들이 직접 이 환자의 질병 확진 여부를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슬라이드 11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주가 국가전자질병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보건부에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전자실험실 보고 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이 Performing Lab을 클릭하면 이 실험이 진행된 실험실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유타 내에 있는 그 랩의 모든 실험실의 이름과 또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색을 하면 리스트들이 쭉 뜨는 것을 지금 화면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랩을 선택하면 되고요. 다음은 그 ordering facility.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의료기관 또 어느 정보기관에서 이 랩을, 이 실험 이 결과를 요청했는지를 표기가 되고요. 또 지금은 이제 patient address at collection, 이 샘플이 수집되었을 때의 환자의 주소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샘플이 수집된 날짜, 시간, 분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current date를 선택하면 지금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디폴트로 돼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specimen source라고 해서 이제 샘플, 표본이 추출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으로 추출됐는지 아니면 rectal swab이라고 직장 명분법으로 추출했는지 아니면 vaginal swab, 질 면봉법으로 추출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specimen sent to state lab, 이제 각 주, 그러니까 유타주 보건국에서 운영하는 실험실로 이 샘플이 보내졌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테스트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네, 지금은 어느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또 테스트 리저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또 랩, 그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가 나온 실험값이 나온 날짜들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Save and Continue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된 정보들이 모두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aboratory 탭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은 저희가 Contact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ontact 탭, 네, 지금 네, 이제 컨택 탭을 지금 살펴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제 질병, 그러니까 확진자 환자와 관련해서 접촉된 사람들의 환자 기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입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 친구로부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면 이 컨택란에 그 친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런 것들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또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에피트릭스에서 그 친구의 레코드, 그 친구의 기록을 모두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Encounters 탭을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Encounter 탭을 클릭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기능, 여기에서는 Regular Encounters와 The Follow-up Encounters 이게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우선 Regular Encounter는 이제 일반적인 조사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고요. Follow-up Encounter는 1차 조사 또는 연락 후에 또 한 번 추후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investigator라고 되어 있고 조사자 이름, 또 조사한 날짜, 시간, 또 지금 네, 조사자 investigator의 이름을 지금 입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날짜와 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지금 클릭한 이 장면은 조사가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어, 병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담 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지금 아웃컴은 조사한 결과를 표기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아웃컴의 항목들을 보면 메시지 남김, 조사 완료 또는 인터뷰 또는 조사를 거절 아니면 인터뷰할 예정 또 아니면 검사 평가서 완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립션은 중요 전달 사항이나 특기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다음은 Investigation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Investigation 탭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크롤 다운 해보면 컨택 오리엔티드라는 세션에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세션에 Industry and Occupation 이게 직업군이 나와 있고요. 이 확진된 환자의 직업군, 그리고 보시면 밑에 푸드 핸들러, 식당 종사자의 여부, 네, 헬스케어 워커, 그다음에 혹시 의료기관 종사자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룹 리빙이라고 혹시 단체 시설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데이케어 어소시에이티드 혹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occupation. 그래서 직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직업군이었고요. 지금은 스페시픽한 직업을 적는 곳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만약에 아까 그 두 번째 탭에 헬스케어 워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확진자가 헬스케어 워커라고 되어 있으면 헬스케어 워커이면 의료기관 종사자이면 여기에 yes or no라고 되어 있는 곳에 yes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헬스케어 워커의 항목에서 unknown, 알 수 없음, 또 yes or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yes를 클릭하면, 헬스케어 의료보건 종사자라고 하면, 여기 아래 칸에, 여기 기관을 적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facility, 이름,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도 기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곳은 exposure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노출된 장소. 그래서 보시면 exposure places는 여기에 주소를 기입하고요. 예를 들어 유타 대학교에서 감염이 됐다. 그럼 University of Utah라고 University of Utah에 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또 보이는 것은 travel입니다. travel. 또 여행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나라, 또 state, county, city, 또 여행을 시작한 날짜와 여행을 마친 날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노트 탭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탭. 이 노트 탭을 보면 여기에서는 관련된 의료 기록 정보라든지 또 실험 결과서라든지 또 엑스레이 결과서 같은 여기 지금 보시는 항목들이 그 항목들인데요. 그 항목들을 선택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Administrative 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dministrative는 탭은 질병, 꼭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질병을 미국에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정보, 즉 환자 기록 번호, 또 MMWR, the Morbidity and Mortality Record,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망한 날짜의 기록이 작성된 날짜가 언제인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 케이스 아웃브레이크인데요. 여기에는 여기는 이 케이스의 집단 감염 여부가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네, 여기 LHD라고 하는 것은 Local Health Department, 그러니까 각 그 카운티의 정보, 카운티 부서에서 카운티 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케이스 스테이터스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질병이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한 그 항목을 묻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면 unknown, 알 수 없음, confirmed, 확정. 네, 이 케이스는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 또 세 번째는 probable,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out of state는 타주의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 또 다섯 번째는 의심이 되는 케이스, su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여기서 추출된 데이터들이 그 아까 질병예방센터 CDC로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outbreak,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네, 보여주는 지금 보시는 탭은 outbreak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utbreak name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추출했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장면이 지금 슬라이드 23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좀 간단하게 주요 에피트랙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선 히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파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고 합니다. 이 법은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이며 환자와 건강 기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51개 주에 모두 해당하는 이 법은 병원 및 진료실 같은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건강 정보를 무단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 히파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은 각각 위반에 따라 연간 적게는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에서 또 1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0여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과 또 스테이트 오브 유타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타에는 총 37개의 사립대학교, 전문대학교, 기술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유타 주립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대학교의 코비드-19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는 총 32,000여 명의 학부생, 대학원생들로 등록이 되어 있고 유타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솔렉시리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입니다. 주립대학교입니다. 한국 인천 송도에도 국제 캠퍼스가 있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저는 솔렉 카운티의 그 역학 전문가로 유니버시티 유타 대학교의 역학 전문가와 일하며 매일 확진되는 코비드-19 환자 수에 대한 정보와 학과, 기숙사 또는 클럽별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토대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발병한 곳에 clusters and outbreaks, 즉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시하고 또 코비드-19 검사 결과서를 확인, 해석하고 또 중요한 이 모든 정보들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디렉터에게 리포트하는 것이 저희 업무였습니다. 그럼 그 디렉터는 이 모든 정보들을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저는 유타주 국립대학교만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학교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결국 나중에는 질병예방센터로 보내져서 데이터가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5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히파 제정법으로 인해서 보건국 관계자가 아닌 학교 관계자들은 에피트랙스, 그러니까 코비드-19 감시책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학생들은 코비드-19 확진이 되었을 경우 학교에 셀프 리포트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적었고, 학교 관계자는 보건국을 통해 확진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건국도 제가 일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확진자들의 유타 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또는 교직원들의 확진자들의 개인 정보 및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때때로 동명이인이라든지 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유타 대학교 역학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정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타 대학교 역학 담당자와 보건국 간의 데이터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공중보건 역학조사에서 사례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 공중보건 감시는 질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페이지는 미국 질병예방센터 웹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 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사례 감시는 공중보건의 기초입니다. 질병의 확산을 이해하고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감시는 지역, 주 또는 국가 수준의 공중보건기관이 미국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을 가하는 질병 또는 상태로 진단된 사례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 및 상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같은 전염병, 또 이콜라이 같은 식인성 발병, 또 납 중독과 같은 비감염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 감시 순서 및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표는 역시 조금 아까 봤던 사례 감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 조금 보기 편하게 다시표로 만들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 의사는 진단을 하고 또 실험실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의료진, 실험실에서 이 질병 정보를 이 사람의 질병 여부 정보 데이터를 주, 카운티의 보건부로 보냅니다. 그럼 보건부는 질병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집단 발병 여부, 혹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모든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또 감염에 노출된 주변인들에게 질병 검사 및 예방법을 제공했는지, 즉 제가 그 유타 대학교를 담당하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주, 카운티 보건부는 국가 신고 대상병으로 확인된 데이터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냅니다. 아까 국가에서 지정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HIV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 캔서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팀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질병통제예방센터 내에 특정 질병 프로그램에 제공합니다. 그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인지된 집단 발병들을 서포트하고 또 변이되는 질병의 패턴들을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방역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르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력이 높고 감염 증상이 발현되기 2, 3일 전부터 상당한 감염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나 인지하지 못한 채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촉 사실을 고지하고 격리를 통해 전파 고리를 끊음으로써 전체 감염자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발병일, 발병 장소, 감염 원인 및 감염 경로 등의 파악이 늦어지면 집단 감염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진자 데이터를
이런 각 주에서 운영하는 에피트랙스에 업데이트하여 확진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감시 및 대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제가 일했던 국가전자질병감시 시스템, 즉 에피트랙스에서 2020년 10월 11일자로 Cross and Outbreak 집단 감염 확인 리스트를 추출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추출한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개인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서 환자 기록 번호나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왼쪽 탭부터 보시면 노란 부분의 왼쪽 탭부터 보시면 place name, 그다음 주소, 환자들의 증상이 시작한 날짜, onset date, 그다음에 환자들의 확진 여부, 여기 patient diagnosed, 이게 case 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의 성, 이름, 그리고 이름, 또 여기에 직업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The place name을 보시면 알파파이 sorority라고 되어 있고, 또 Lassen Student Housing, 또 시그마 차이 U of U frater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 모두 학생들이 같이 기숙하는 기숙사인데요. 화장실이나 주방을 같이 사용하는 곳들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개인의 확진 정보들을 유타 전자질병감시 시스템에 입력해서 아래와 같이 집단 감염 확진을 추출한 후에 이렇게 리스트들을 추출한 후에 학교 내에서 추가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제가 이제 카운티 보건국에서 유타 대학교 역학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에피트랙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아웃브레이크 네임을 이제 22페이지에 설명하겠다고 23페이지에 설명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바로 앞장에서 설명한 이 집단 감염 확진자 리스트들을 토대로 지금은 이제 아웃브레이크의 코드명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아웃브레이크 네임이 유키즈 이스트 빌리지라고 해서 여기는 데이케어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타입 보시면 데이케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본 2020년 10월 SLCO는 솔렉 카운티, 그다음에 커비드, 그다음에 유키즈 이스트 빌리지라고 이게 스테이트에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유키즈 이스트 빌리지에서 감염된 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그게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 스테이트 아웃브레이크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예방센터 CDC에도 정보가 보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보시면 U of U School Dentistry라고 해서 여기서 한 6건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 대학교 치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10월에 또 덴티스트 클리닉,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이 됐고, 이것 또한 2020년 8월에 솔렉 카운티 커비드 U of U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보시면 last name 있고요, first name 있고요, 그다음 생년월일 있고, 이 CMR 아까 저희가 에피트랙스를 보셨는데요. 거기에서 에피트랙스가 이벤트가 크리에이트 되면은 각각의 환자의 레코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히파 개인 의료정보보호법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국 관계자들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타 대학교 관계자들이 본인 학교의 환자에 대한 확진 여부나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보건국 관계자가 그 정보들을 이제 전달해 줬어야 됐는데요. 이때는 거의 정말 매일 하루에 100여 건이 넘는 학생들, 학교 관계자들의 확진자 리스트를 유타 대학교 역학 담당자 또 저희 디렉터에게 제가 업데이트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의 방법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엑셀 파일에 암호화를 설정해서 확진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 리뷰 또 여기 보시면 프로텍트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 전체를 암호화할지 아니면 각 시트만 암호화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워드를 넣고 또 패스워드를 확인한 후에 이 OK 버튼을 누르면 이 엑셀 파일이 암호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를 아는 그 사람들만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에 100여 건이 넘는 확진 케이스들의 정보를 에피트랙스에서 업데이트하고 또 그 내용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그 유타 대학교 역학 담당자와 또 저희 디렉터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이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항상 너무 케이스들이 많고 바쁜데 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 암호화했던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몇 번. 그래서 몇 번 디렉터 분에게 주의를 받았고 그래서 가슴이 조금 철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보시면은 벌금이 적게는 13여만 원에서 20여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아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 통계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COVID-19 데이터 트래커라고 하는 곳은 여기 COVID-19 데이터 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업데이트가 되며 또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 백신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COVID-19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 백신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것 또한 이 페이지에서 직접 그래프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에 업데이트된 정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뷰스가 4 밀리언, 그래서 400만 명이 보았고 또 다운로드는 40만 8천여 명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CSV 파일로 다운로드했을 때 보면은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증상이 시작된 날짜, 1월 1일 이 데이터들을 수집한 날짜, 1월 1일 2020년이고요. 그리고 5월 20일 2023년까지의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테이트, 그리고 미국이고 성별, 그러니까 all sex. 지금 이제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해 보시면 메일과 피메일이 나와 있고 또 에이지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살 이하 또는 1살에서 4살 또는 5살에서 14살, 15살에서 24살 이런 식으로
나이 그룹이 나와 있고요. 보면 코비드-19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수, 폐렴에 의한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취합된 코비드-19 확진자들의 정보들이 이렇게 모두 취합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주에서 보건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데이터들을 질병예방센터에 전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는 사진 슬라이드는 솔렉시리 도시에서 위치한 제가 일했던 솔렉 카운티 면역학 부서 건물과 제 출입증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은 솔렉 시티에 위치한 웨스트밸리 지역에 위치한 통간 커뮤니티입니다. 어, 언어 및 교통수단의 문제로 집단 확진이 이루어지지만 또 언어, 또 영어가 되지 않거나 또 백신을 맞으러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카운티에서 모바일 클리닉으로 직접 찾아가서 백신 접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갔던 곳은 지금 이 사진을 보이는 곳은 제가 통간 커뮤니티를 간 건데요. 여러분들 통가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통가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폴리네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피지와 인접해 있는 국가인데 유타주에 꽤 많은 통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살고 있었고 저도 이날 처음 통가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확진자들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미국의 의료 스태프들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주중에는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데이터들을 유타대학교 확진자들의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이렇게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것 또한 그 주말에 그 백신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진인데요. 왼쪽은 그 백신을 접종할 유타 주민들을 맞이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는 현장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체크인 그 의료 기록들을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또 이 옆에 방으로 가면 이제 그 각 간호사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 언어 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많지는 않았지만 한국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들 중에 각자 이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배지를 착용을 해서 이제 그 통역을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한국어를 한다라고 그런 배지를 제가 부착하고 해서 통역의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와 또 그에 따른 테이크어웨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오전 80여 명의 스텝이 그 위클리 코비드-19 현황에 대한 미팅을 줌으로 합니다. 제가 맡은 유타 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일 발생되는 확진자 수도 많아서 매 회의 때마다 특이 사항을 발표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편 번호를 활용해서 이제 코비드-19 집단 발생 현황을 또 엑셀로 파악한 후 구두로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파이 카파 알파 프레터니티 같은 그 클럽 활동을 한 학생들이 한 건물에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부엌이나 화장실을 쉐어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편 번호가 집코드가 84102이다. 근데 이번 주에는 84102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그곳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구나. 그래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구나라고 이런 특이사항을 매주 발표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확진자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고 또 그에 반면에 제가 개인적인으로 이제 제 포지션에서 제가 얻게 된 인사이트는 제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주 회의 시간에 단순히 엑셀의 숫자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유도가 높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코비드-19 확진자 수의 차트와 집단 감염지를 맵 차트로 보여주어 디렉터 또는 동료들에게 보다 높은 전달 효과로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은 없었고 또한 그것을 배우기에도 일이 너무 많았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마친 후에 그 테이크어웨이로 제가 태블로라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그 태블로에 대해서 태블로가 왜 특별한지 또 우리는 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지 또 태블로를 이용해서 스펙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또 태블로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